예, 355쪽에 전세권 보시면 303조가 있죠.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에서 필수 요소는 전세금이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용익 물권이죠. 막 쓰면 안 되고요.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을 하면 소멸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자, 후단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면서 담보 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 항에 보시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외 대상을 규정해 놨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성질, 통유성이라고 불렀던 거죠. 공통적인 성질인데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있죠. 부종성은 뭐였냐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채권이 없어지면 담보물권은 당연히 같이 소멸하는 거고요. 그 같이 따라다니죠. 뭐였냐면 수반성이고 세 번째가 불가분성. 그러니까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물상대위성이죠. 그 물상대위성을 좀 보면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1억짜리 설정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돈 안 갚으면 갑은 저당물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국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강제로 수용되었다. 강제로 수용되었다라고 하면 저당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수용되면 여기 달려있는 제한물권들은 전부 다 소멸하게 돼요. 얘랑은 다르죠? 협의 취득은 달라요. 그러니까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이건 순전한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것이어서 이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데 수용되는 경우에는 바로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수용으로 저당권이 소멸되면 어디라도 가서 우선 변제를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수용되면 얘한테 뭐가 나오냐면 보상금이 나와요. 그럼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당권이 소멸하고 발생한 가치의 변형물이에요. 그럼 얘가 이 보상금에라도 따라붙어서 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물상대위죠. 근데 이 물상대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저당권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변제.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위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우선 변제를 못 받는 애인데 따라가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건 더더욱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보는 뭐가 있었어요?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안 돼? 물상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권자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자연재해로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 건물이 화재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유치권자인 제가 그 보험금을 압류하여 거기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치권자는 원래 우선 변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따라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얘가 물상대위를 하려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보상금을 받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얘가 인도되기 전에 뭘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압류. 압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상금을 을이 받아가 버리면 을의 일반 재산에 섞여버려요. 그럼 일반 재산에서는 우선 변제가 안 되잖아요. 저당물로부터만 우선 변제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요거를 인도받아 가기 전에 압류해서 특정시켜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압류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특정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돼요? 제3자가 해도 돼요? 상관없죠. 그래서 압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틀려요. 얘가 안 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놓은 걸 이용해서 물상대위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라고 했냐면 인도 전, 후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나왔어요. 인도가 돼버리면 일반 재산으로 섞이니까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물상대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개념으로 잘 알고 계실 점은 물상대위라는 것은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 소멸 감소돼서 나온 변형물에 하는 거죠. 그러면 저당 달린 건물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렸다. 매매가 됐다. 그러면 이 병이 을에게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될 텐데, 그러면 갑은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가지고 있는 요 매매 대금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물상대위 행사가 가능하냐?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거예요? 매매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매매됐어도 변제되지 않는 한 저당권은 달려 있잖아요. 그럼 얘가 돈을 안 갚으면 갑은 뭐 하면 돼요?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지. 다른 데 가가지고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저당 달린 건물이 이번에는 임대차가 됐어요. 그러면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할 텐데, 그러면 갑은 자기 채무자 을이 병에게 갖는 차임 채권을 압류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당 달린 부동산이 임대차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럼 저당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물상대위는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협의취득이 되었다. 협의취득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협의취득이 된다고 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뭐 봤냐면 어떤 A라는 애가 이 저당물을 불질러서 완전히 소실시켰어요. 그러면 소유자 을이 A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갑은 이 손해배상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 건물이 완전히 불타서 소실되었다. 그러면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멸돼요? 소멸되죠. 소멸되면 이제 저당권 행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하실 점은 물상대위라는 건 우선 변제를 전제로 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나올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져요. 그럼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면 지금 본 네 가지가 전세권에도 인정이 될 텐데, 그럼 이 전세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명을 함께할 뭐가 있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죠. 그럼 전세권에서는 뭘 담보하는 거냐면 전세금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담보물권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금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전세금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만 남을까요? 함께 소멸할까요? 함께 소멸하죠. 이런 성질이 뭐예요? 부종성이고, 그러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금 채권이 병에게 양도되면 전세권도 따라가게 돼요. 이런 성질이 수반성이고요. 그리고 얘가 전세금이 1억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9천만 원밖에 안 줬다. 그러면 을은 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죠. 불가분성이고요. 그리고 을의 잘못 없이, 만약에 을이 잘못했으면 을이 물어내야 되고요. 을의 잘못 없이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이게 화재 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 보험금을 압류하여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물상대위죠. 물론 얘가 받아가기 전에 압류를 했어야 한다. 그래서 전세권도 담보물권이니까 지금 보신 네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점은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데 전세금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할 수 있겠느냐? 이건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날 수 있어요? 기간 중에. 기간 중에 확정 분리는 안 되고 어떻게 날 수 있다고 했냐면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해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용익적 성질이 당연히 소멸하는데 그럼 뭐만 남죠? 전세금. 그럼 그때는 이거 넘겨주는 거 가능하잖아요. 전세권이 소멸됐으니까.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 채권이 남아있는 걸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기간 중에도. 그러니까 기간 중에 전세권이 존속하는데 지금 이걸 확정적으로 떼서 넘기는 건 안 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뭐가 남아요?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금이 항상 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전세 기간 중에 이거 다 부숴먹었으면 이거 공제하고 나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걸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요? 존속 중에. 그럼 현실적으로 얘가 전세금 채권을 넘겨받는 건 지금이에요? 끝나고요? 끝나고 그렇죠? 교재 보시면 356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넷째 줄에 파란 글씨 볼게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전세금의 지급 필수 요소라고 있죠. 오른쪽에 판례박스 자주 출제되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유의하시라고 했던 게 동그라미 2번인데 인도, 목적물의 인도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설정 계약과 등기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꼭 지금 당장 인도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존속기간 나오죠. 이랑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아까 나왔죠. 최장기 얼마냐면 10년. 넘으면 단축시키고요. 근데 2항에 보시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최단기 1년인데 근데 주의하실 점은 건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 6개월 약정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건물은 안 돼요. 건물은 1년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3항은 갱신할 수 있고 4항을 보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별말 없었다는 거죠. 기간이 끝나가는데 건물주가 조건 바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여긴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이 기간 안에 갑이 을한테 나 연장 안 해줄 거다. 조건 바꿀 거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되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 갱신되죠. 그래서 이걸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15일 전에 기간 만료 15일 전에 조건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조건이 바뀌는 것으로 해야 돼요? 법정갱신이 돼요? 법정갱신 돼요? 언제까지는 말해주라고요? 1개월 전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전 전세권과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다.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럼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죠. 그래서 설정자가 소멸 통고했다. 도달되고 몇 개월이야?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자 전세권자가 통고했다. 도달되고 얼마야?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주임법, 상임법을 공부하고 나면 안 좋은 점이 자꾸 3개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민법에는 3개월 없어요.
민법에는. 주임법에는 3개월이 나오지만 이건 얘는 물권자죠. 그러니까 얘도 만만치 않게 힘이 있는 애니까 기간 차등을 두지 않고 둘 다 얼마야? 6개월이에요. 근데 이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 우리 시험에 지금 전세권에서 한 번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오냐면 임대차 가면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2번이에요. 전세권하고 임대차.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법, 주임법하고 상임법이 나와요. 그럼 요게 이제 전세권이고 만약에 요게 빨간 글씨는 이제 임대차예요. 얘가 임차권자다. 그럼 임차권에도 법정갱신이 인정이 되는데 역시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임대차에서 법정갱신된 경우에 임차인만이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OX에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임대인이 하면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해요? 도달되고 6개월이고 임차인이 하면 이게 1개월이죠. 1개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요 기간 좀 다르니까 임대차는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규정한 거예요? 임차인에게. 근데 주택임대차랑 상가임대차 있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법정갱신되면 역시 기간이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 조심하시라고 했죠. 기간이 어떻게 돼요?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정함이 없는 건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최단 기간 제한을 두잖아요. 주택은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임대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임차인이 하면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해요? 이제 3개월이에요. 그죠? 특별법이 3개월 나오고 여긴 3개월이 없어요. 정리되셨죠? 많이 안 나와요. 법정갱신이 전세권에 한 번, 임대차에 한 번, 특별법에서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주택의 임차인이에요.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우리 집주인이 뭐 나가달라든지 뭐 조건을 바꾸겠다든지 이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소멸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갱신, 묵시의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의 갱신이 되는 모습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하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2년으로 본다고. 정함이 없다면 틀리다고 몇 번을 지금 얘기했어요? 주택은 얼마로 봐요?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법정갱신 됐는데 우리 집주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임차인 미안한데 내가 뭐 이사비랑 이런 거 다 해줄 테니까 좀 나가줘. 이러면 나가야 돼요? 2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임차인은 나가라고 못해요. 난 살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인인 제가 법정갱신된 상태에서 임대인한테 연락해서 나 나가고 싶으니까 보증금 빼줘요.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증금 바로 빼줄 수는 없잖아요. 얼마?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구별되셨어요? 예. 그리고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뭐가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 없고요.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첫 단어가 사항의 첫 단어가 건물이죠. 건물. 그러면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게 2개 나왔어요. 2항의 최단 기간 1년 그리고 4항의 법정갱신. 이 2가지는 건물에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358쪽에 판례박스의 제목을 보면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뭐라고 되냐면 적극. 법률 규정에 한 거니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고요. 자, 전세권의 효력인데 조문만 확인할게요. 1항을 보면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그러니까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는 거냐면 토지 이용권에도 미친다라는 거죠. 이 얘기죠.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의 임차권을 설정해서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 근데 이 건물에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이 건물 소유권에만 미쳐요? 토지 이용권에도 미쳐요? 당연히 여기도 미쳐야죠.
건물에만 미치고 토지 이용권에 안 미치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병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지 마음대로 이거 포기해버리면 병은 여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자, 법정이상권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책임은 종전 소유자가 져요? 새로운 소유자가 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지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죠. 그것만 마지막에 확인하시면 되고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집주인이 바뀌었다. 보증금은 옛날 집주인 찾아가서 받아요? 새로운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전세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해주는 게 아니죠. 물권자잖아요. 그럼 얘도 상당한 힘이 있는 물권자니까 유지 비용은 알아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청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필요비. 유익비 청구는 돼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에서의 수선 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임대인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유익비뿐만 아니라 필요비 청구도 되지만 지상권, 전세권은 배타적 용익물권자니까 필요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 참고로 제목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 나오죠.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음이 조심하실 점이죠.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냐면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 공부할 때는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양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하려고 할 때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는 있는데 근데 설정행위로 이거 양도하면 안 돼라고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양도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세권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오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지상권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라는 점이 그 점이 차이점이고 처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양도, 그 다음에 전전세 담보 제공인데 양도는 간단하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었는데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전세권자로 남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얘는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병은 누구와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거냐면 갑. 얘는 팔고 나가는 애니까. 그러니까 얘는 나갈 때 전세금을 을한테 받아요? 갑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갑에게 받아야죠. 을은 팔고 나간 사람. 그게 이제 조문으로 나와 있죠. 307조를 보시면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를 그대로 병이 승계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도고. 전전세는 좀 다르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었는데 전세권자가 다시 자기 전세권의 전부나 일부를 전전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랑 다른 것은 을은 이 법률 관계에서 빠져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죠. 전세권이 있어야 전전세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러면 전전세권자는 권리 의무 관계가 누구랑 생기는 거냐면
을하고 생기는 거지 갑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전세는 특성상 전세권의 범위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죠.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존속기간이 뭐 5년이면 전전세가 6년이 될 수 있느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나 뭐 전세금의 범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모두 소멸해요. 전전세도 소멸하죠. 책임의 가중이라는 게 있었죠. 뭐였냐면 얘가 자유롭게 전전세나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전세나 임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는데 전전세나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교재 잠깐 보죠. 다음 페이지에 전전세 효과 나오는데 B번에 보시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도 소멸하고요. C번의 책임의 가중. 지금 방금 이 얘기한 거예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얘가 전전세를 안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전전세 했기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을이 갑에게 져야 한다라는 거죠. 책임을 가중시켰다는 거고 전전세가 끝났는데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도 담보권자니까 전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경매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죠.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안 줬다고 얘가 바로 경매를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갑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경매가 실행될 수가 없고요. 언제 해야 되냐면 최소한 갑과 을의 원전세도 만료가 되고 갑도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런 상태가 다 충족되어야만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 최소한 원전세가 끝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D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담보 제공이 나오죠. 갑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고요. 그럼 을은 갑에게 전세금 채권을 갖습니다.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병에게 저당을 잡혔는데 전세권에 저당을 잡혔다. 전세권 저당권이죠.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세권을 가지고 담보를 설정한 건데 근데 이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전세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되죠. 이게 소멸되면 저당권의 대상도 소멸돼요. 그럼 모두 소멸하겠어요? 저당권도.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설정했는데 전세권의 기간 만료로 얘도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어요? 전세금 채권. 그럼 얘가 전세금 채권을 받아가기 전에 뭘 해서?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까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재 잠깐 보면 판례박스입니다. 362쪽의 판례박스 1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고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제 모두 이제 소멸해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에 각종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뭐냐면 이 사례를 설명하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어도 병은 여전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야. 틀려요. 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2번에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는 물상대위 법리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결국 이게 뭐 하라고요? 압류. 그러니까 물상대위 법리에 따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압류 등을 하지 않아, 제3자들이 압류를 안 했대요. 그럼 압류를 안 했다면 갑은 전세금을 병 줘요? 을 주면 돼요? 당연히 을 주면 되죠. 그래서 밑에 파란 글씨 보면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전세권 소멸 나오는데 뭐 공통 소멸 사유와 멸실 기간 만료 혼동이고요. 그 다음에 특유한 소멸 사유 나오죠. 소멸 청구. 1항만 보세요. 311조 1항. 전세권자가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아까 용도에 조차 써야 한다고 있잖아요.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은 소멸 청구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소멸 통고 나왔죠. 기간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도달되면 얼마가 지나면 소멸해요?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당연히 소멸하는데 A번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에요. 전세권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내용이 이제 1항과 2항에서 나오죠. 1항에 보시면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는 멸실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2항.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셨죠? 예를 들어 5계층의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불가항력으로 3계층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이 2계층만 가지고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예를 들어 이게 5층이에요. 5층. 근데 을의 잘못 없이 요 3계층이 이게 멸실됐어요. 그러면 요 멸실된 부분에 전세권은 존속해요? 당연히 소멸해요? 멸실된 부분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일부가 멸실이 되면 전세권 전부가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리죠. 이 멸실된 부분만 당연히 소멸해요. 그러면 요 2계층의 전세권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 2계층만 쓰는 건 이 을이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2층이면 나 이 전세권 이제 하나 많아요. 라고 하면 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잘못 없이 멸실되면 전세권 전부가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되는 건 어떤 것만? 멸실 부분만. 그러니까 전부는 소멸 통고를 해야지 소멸시킨다라는 거죠. 얘기고. 다음 페이지는 전세권의 잘못이 있대요. 전세권자가 물어내야죠. 근데 전세금을 받아둔 게 있으니까 미리 전세금에서 이제 받아둔 거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돌려주면 되고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소멸의 효과가 나오죠. 동시행관계. 전세권이 끝나면 서로에게 돌려주는 건 동시행관계다.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주고요. 을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죠.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을이 인도 안 하면 갑은 전세금을 빼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뭐가 문제였냐면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 담보권자인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매하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인도와 등기 제공을 해야 돼요. 요걸 먼저 제공해야죠. 왜냐하면 얘가 인도와 등기 서류를 안 주면 갑은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동시행관계니까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려면 을이 먼저 이행 제공을 하여 갑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그래야만 경매가 실행될 수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민사집행법상 집행개시 요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행이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동시행관계에서는 집행이 개시될 수 없어요. 상대방의 거절은 정당하니까. 그래서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가 시작된다는 게 바로 뭐야? 집행개시 요건.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민법상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매매를 했어요. 그럼 갑이 소유권 넘기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건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데 왜 대금을 지급 안 했냐면 갑도 등기 안 주니까. 그럼 정당한 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법원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는지를 직권조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을이 내가 동시행 관계야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무슨 판결합니까? 상환 이행 판결, 상환급부 판결하죠. 우리 시험에 상환급부 판결 딱 2번 나왔어요. 동시행이랑 어디서 나와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거. 유치권. 유치권하고 동시행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 상환급부 판결을 받아서 이 매매대금 달라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등기 제공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제공해야 돼요. 제공해야죠. 둘은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동시행관계에서는 다 똑같아요. 동시행관계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하면 경매가 시작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집행개시요건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있었어요. 뭐 있어놨어요? 주임법하고 상임법이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언제 인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죠. 우리 특별법을 우리 일요일 날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바쁜 일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또 종교적인 또 가시는 분, 교회 가시고 이런 분들 계시니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숙제를. 나는 들었으니까 안 해도 되나? 아니요. 다 하셔야 돼요. 한 번 들었던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그 특별법 부분을 꼭 한 번 듣고 오세요. 특별법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보지 이래가지고 늦춰지면 나중에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까지 일주일이면 여유 있잖아요. 뭐 시간도 그렇게 뭐 길진 않았어요. 예, 주말 같은 시간 좀 활용하시고 하셔서 그 특별법 부분,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이 한 3시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뭐 3시간에서 한 6시간 했을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건. 예, 그 정도 했어요. 예. 그거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꼭 다시 한번 꼭 듣고 오세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6문제 15점짜리니까. 꼭 다시 한번 듣고 오시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모의고사도 본다면서요. 모의고사 보려면 그래도 한번 보고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모의고사는 꼭 와서 보시라고요. 예. 나중에 내가 실력이 좀 되면 그때 구입해서 봐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언제가 돼도 내 실력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내 실력 그대로 한번 보고요. 점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강만 들으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보는 거니까 집에서 혼자 보니까 여유 있게 한 10번 풀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딱 정해놔서 내가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교시 몇 분에 끝내셔야 돼요. 100분. 과목당 50분이니까 100분이죠. 100분까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100분 안에 마킹을 모두 다 끝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92분에서 94분 정도에는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마킹하는 연습도 하셔야죠. 우리 컴퓨터 사인펜 마킹 언제 하고 안 하셨어요? 옛날에 하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실제로 이게 옛날에 했던 거 안 하다가 시험장 가서 하면 잘 안 돼요. 그 펜도 어떤 펜을 쓸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펜도요. 이게 원터치 펜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머리가 이렇게 뭉뚱한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쿡 찍으면 이게 딱 마킹하는 요 정도까지 번지는 거죠. 예.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 연습을 해보셔야지. 아침에 가시는 길에 머리 큰 놈 주세요. 이러고 사갖고 가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쿡 찍었더니 이만큼 번지. 예. 이런 것들도 연습하는 거고 또 마킹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한 문제 풀고 마킹을 바로 할지 아니면 40문제를 다 풀고 마킹할지 5개 단위로 마킹할지 그런 거 모의고사 시간에 연습하셔야 돼요.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자꾸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잘 안 나올 거라 이런 얘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물론 1회 때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겠지만 점수보다는 중요한 게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마킹을 어떻게 할 거냐 민법을 먼저 풀 건지 개론을 먼저 풀 건지 그런 걸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1번부터 봤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개론은 그나마 쉽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건 모의고사니까 그렇지 않은데 실제 시험은 2과목 다 어렵게 내면 안 되겠죠. 그럼 과락이에요. 시간 안에 못 푸니까.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민법이 어려우면 개론은 조금 평이하고 개론이 어려우면 민법이 좀 평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봤는데 한 8개 봤는데 어렵다. 그러면 개론부터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쉬운 거를 빠른 시간 안에 풀고 나머지를 총투자해야지 이거 나는 습관적으로 민법만 먼저 해왔던 거니까 민법부터 할래. 문제가 어려워요. 그럼 한 민법 푸는데 60분 이상 간다는 거죠. 그럼 개론은 아는 건데 한 줄로 찍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이제 뭘 틀렸는지는 꼭 자기가 개인적으로 확인하셔야죠. 뭐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계속 틀리잖아요. 맞은 문제는요. 나중에 가도 어찌어찌 또 맞아요. 근데 한 번 틀리면 또 틀리죠. 댁에서 자녀분들한테 너 틀린 거 또 틀리는 거 조심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일일이 손으로 쓰기 어려우니까 그건 그냥 틀린 문제 잘라가지고 붙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써서 틀렸고 정답은 뭐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건 좀 약간의 틀린 게 몇 개 없어야 우려붙이지. 많으면 막 도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좀 해두시고. 그래서 모의시험은 나중에 봐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꼭 시간 안에 내가 실제 시험은 강의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이 돼요. 집에서 댁에서 혼자 편하게 보시는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다른 거죠. 그나마 실제 오셔가지고 인강되는 들으시는 분들도 뭐 멀지 않으시면 직접 시간 내셔서 오셔가지고 푸는 게 좋아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나는 공부 시작한 지 한 보름 됐고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봐야 되나? 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남잖아요. 공부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아는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시간 안배하고 이러려고 보는 건데 1번 고민 좀 하다가 나머지는 다 모르겠고 10번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게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 시간에 기본 이론 1, 2월 강의 동영상을 한 번 더 듣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공부가 1순환, 2순환 되신 분들은 직접 와서 푸시는 게 좋아요. 예. 말이 되게 길어졌어요?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임법하고 상임법이죠. 가별에게 주택을 임차해 줍니다.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죠? 뭘 하면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 자, 인도와 주민등록만 갖춘 상태에서는 우선 변제권은 없죠.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항 요건이고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여기까지 갖춰야 돼요. 그럼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대항 요건이 존속해야 합니까? 대항 요건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냐면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 법원이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종기를 정해주면 그때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전에 인도나 주민등록이 빠지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주택임대차가 끝나면 얘는 보증금을 주고 얘는 주택을 인도하고 둘은 무슨 관계? 동시에. 그럼 만약에 보증금 안 준다고 경매를 하려면 원칙에 의하면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인도를 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그게 집행개시효권의 예외라고 있죠.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이것도 원칙을 적용해서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인도를 하라고 하면 인도가 빠지는 거죠. 그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경매 신청 하나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임법과 상임법은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인도하라고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볍게 확인할 내용은 예를 들어 A가 전세권, 두 번째 B가 저당권.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니까, 말소기준보다 위에 있으니까 전세권은 원칙은 존속하죠. 언제나 존속이라고 하면 틀리죠.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는 소멸되어집니다. 배당 요구했는데 돈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전세권 다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소멸돼요? 여기서 이제 약간 수업 들었던 게 좀 섞이기 시작하죠? 소멸해요. 얘가 임차인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는데 완전 변제를 못 받으면 나머지 보증금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임법.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인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준 거고요. 이건 일반 원칙에 따라 배당 요구하면 돈 다 못 받아도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차는 배당 요구했는데 다 못 받으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A가 저당권, B가 전세권, 자 C가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C가요 경매를 실행합니다. 경매를 실행하면 요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무조건.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얘죠. 그럼 얘부터 볼 것도 없이 다 같이 소멸한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경매 시에 전세권의 존속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의 선우에 따른다. OX. 틀려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존속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담보물권.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의 선우에 따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 A가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바쳤고요. 그리고 B가 뭐 예를 들어 을이 저당.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이 주택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말소 기준은 이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 얘부터 다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실행되었다라고 하면 확인하실 점은 제일 위에 뭐가 있냐죠. 그러니까 이런 뭐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경매 시에 존속하려면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위에 있어요. 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른 거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감류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뭐 세부적인 내용은 중개 실무 경매 시간에 공부하시고요. 민법에서는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 근저당권 제일 빠른 애가 말소 기준이다.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판례가 있죠. 일부 전세권이요. 일부 전세권.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선 변제는 전부로부터 되는데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이것도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는 거죠. 파란 글씨 한번 볼게요. 365쪽에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밑에 둘째 줄에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나머지 밑에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예를 들어 A가 요 일부분의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용익물권이니까 가능하죠.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일부 전세권자가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었다면, 건물이 경매됐다는 건 일부가 경매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일부만 경매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경매가 되면 자기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전세권은 우선 변제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 받는다고요? 전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일부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금 못 받았다고 네 건물 전부를 경매하겠다. 이건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지만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자, 밑에 내용들은 뭐 다 보셨던 것들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와 있고. 근데 법률에서는 전세권의 부속물 매수를 명문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전세권은 꼭 건물에만 설정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되죠? 토지. 그럼 토지 전세권자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상물 매수. 다음 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있죠. 제목을 보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643조가 토지 전세권에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가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에서는 지상물 매수를 규정했어요? 부속물 매수를 규정해요? 부속물 매수를 규정해요. 근데 이 부속물 매수는 뭘 빌렸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건물이란 말이죠. 근데 토지 전세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법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부속물 매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인정해 준다. 다툼이 있었다는 건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률은 정하지 않지만 토지 전세권자에게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괄호 4번에 필요비 난데도 뭐는 돼요? 유익비. 자, 문제 보고 쉬죠.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없다. 틀렸죠? 가름할 수 있고요.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대항합니다.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기간은 어떻게 돼요? 지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최단기간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법정갱신될 때 봤잖아요.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죠. 각각 통고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해요? 6개월. 그럼 이 질문 OX에 틀리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6개월이 경과해야 통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도달되고 6개월이 지나야 소멸되는 거죠. 뭐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임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가 하는 규정이 준용되죠. 상린관계는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에 모두 준용조항을 둔다라고 했고요. 5번.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했죠. 좀 쉬었다가 유치권 보시죠.